오메가, 롤렉스, 오드마 피게, 파텍 필립, 바세론 콘스탄틴 등의 명품 시계를 제작하는 시계의 나라, 녹색빛 가득한 드넓은 자연에서 요들송을 부를 것만 같은 알프스의 나라, 네, 바로 스위스죠. 스위스는 현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이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중립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스위스는 과거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스위스는 안 그래도 부족했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꾸준히 인구 부양 정책을 펼쳐야만 했고, 그 결과 특정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스위스의 인구는 밀집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과연 스위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스위스 인구 밀집입니다. 412만 9,039헥타르의 국토 면적을 가진 스위스. 이는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보다 조금 큰 면적으로 이 땅에는 2023년 기준 총 879만 6,669명이 살고 있죠. 사실 이렇게 국토 면적과 인구수만 살펴보았을 땐 생각보다 규모가 적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스위스의 1인당 GDP는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 94,800달러, 우리나라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이자 꾸준히 전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덩치는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위스라고 하면 복지 좋은 국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스위스의 도시화율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2022년을 기준으로 스위스의 도시화율은 74%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스위스 상당수의 인구가 도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살아간다고 할 수 있고, 이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바로 취리입니다. 취리의 인구는 약 42만 명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를 보이는 듯 하지만, 이 지역의 도시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156만 명으로 스위스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취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제네바의 인구는 약 20만 명, 이외의 도시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젤 약 19만 명, 스위스의 수도 베른의 인구는 약 13만 명으로, 이 상황은 다시 말해 스위스 도시의 인구는 대부분 20만 명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스위스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먼저 스위스의 지리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둘러싸인 내륙국이죠. 때문에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유럽의 대표적인 산악국가라고 불릴 만큼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또한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다 보니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스위스의 국토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는 4,0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산이 무려 45개나 됩니다. 이로 인해 라인강, 론강, 인강 등 유럽 대륙에 흐르고 있는 주요 강들의 발원지가 스위스이기도 하죠. 결국 큰 강들을 중심으로 스위스에는 1,500여 개에 달하는 호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면적이 국토 면적의 5%를 차지하고 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더욱 좁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스위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산맥이 있죠. 바로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은 스위스 남부에서 중부까지 전체 용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프랑스 국경과 접해 있는 쥐라 산맥, 그리고 이 두 산맥 사이에는 중앙고지가 자리 잡고 있어 스위스의 국토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북서쪽으로는 숲이 울창한 쥐라지대, 그 아래쪽으로는 비교적 평탄한 중앙지대, 마지막으로 절반 이상의 땅이 높은 산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알프스 지대로 말이죠. 아무래도 산지가 많다는 지리적 특징은 전반적으로 온화한 스위스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팬 현상,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각 지역마다 온도, 강수량, 습도에서 다른 기후 상황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리적 특징과 기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인 농업에 큰 영향을 끼쳤고, 애초부터 스위스 국토에서 경제 가능한 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의 인구는 척박한 지형과 기후를 피해 자연스럽게 중앙지대로 유입되기 시작했죠. 이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 취리, 제네바, 베른, 루체른 등 중부 지역에서 스위스의 대도시들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지리적인 특징과 기후는 스위스 사람들의 인구 이동에만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애초에 인구도 적고 국토 면적도 좁고, 이 좁은 면적이 지리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통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처럼 바다로 나아가 무역을 하자니 내륙국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발전 가능성이 높지도 않았고, 내장되어 있는 자원조차 부족해 스위스는 한때 살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위스인들조차 일자리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스위스를 떠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용병 사업으로 연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스위스의 남은 인구는 불과 약 300만 명에 이르기까지 했죠. 이마저도 농업과 낙농업 등을 이어가면서 가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스위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중립국이자 부자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다면 스위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왔던 걸까? 때는 시간을 거슬러 16세기 후반, 당시 프랑스에서 구교와 신교 간의 갈등으로 벌어진 종교전쟁, 이른바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그노 신교도들은
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스위스는 훗날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하나의 기술을 배우게 되죠. 네, 바로 시계입니다. 당시 스위스로 이주한 위근호 중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시계공들이 속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 스위스에는 보석세공업과 같은 정밀수공업이 발달해 있었죠.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여파로 검소한 삶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보석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던 스위스인들이 시계산업으로 업종을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위근호 시계공의 시계 제작 기술과 스위스 보석세공업자의 정밀함이 더해져 품질이 뛰어난 시계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계는 크기도 작고 가벼워 산이 많은 스위스에서 무역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고, 내륙국이라는 단점을 인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점으로 바뀌게 되었죠. 결국 스위스는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계 산업을 중심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시계의 나라로 불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압도적인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도 더뎌지고 결국에는 한계를 느끼고 말 거예요. 실제로 지난 1970년대에는 기계식 시계에 비해 정확하고 간편한 쿼츠 시계가 등장하면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으니까요. 물론 이 문제를 장인 정신과 디자인의 혁신으로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지금의 스위스는 시계 산업만으로 성장해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스위스인들은 어느 순간 산자락에서 약초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약으로 만들어 시계와 같이 가볍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판매해왔어요. 이 상황은 제약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스위스는 현재 세계 신약 발매 1위 기업인 노바티스, 항암치료제 1위 기업 로슈와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가진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스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산업이 존재하는데, 네, 바로 금융업입니다. 스위스의 금융업이 세계적으로 유독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금융 비밀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스위스는 과거 귀족들과 부호를 상대로 은행업을 하면서 비밀주의 원칙을 강조해왔거든요. 그러던 1934년 스위스는 은행이 고객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금융 비밀주의를 도입하면서 이른바 세계 최고의 철통 비밀금고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로 인해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렸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처럼 철저한 비밀 보장은 스위스 금융업의 급격한 성장을 도왔고, 이 밖에도 은행, 보험사 등이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스위스 인구에 큰 변화를 불러왔어요. 이 도시가 다름 아닌 취리히였고요. 그렇게 취리히가 세계적인 경제,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서 스위스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또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취리히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도 스위스는 사업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다 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스위스로 들어오기도 했죠. 실제로 2018년 기준 약 29,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에 거점을 두고 있었고, 이후에는 생명과학, 첨단기술, 항공우주 등 여러 산업의 확장을 이어가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결국 스위스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스위스인의 인구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이민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워낙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적은 인구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왔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위스로 국경을 넘게 되면서 스위스 전체 인구 비중의 25%가 외국인이 차지하는 데 이르렀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이 약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25%도 적지 않은 비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오늘날 스위스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는 원동력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스위스 정부에서는 인구 증가하는 거? 오케이. 주요 산업 대부분이 취리에 몰려있는 거?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는 뉘앙스로 인구 밀집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시골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각종 혜택과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과연 스위스의 인구 분포는 훗날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